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화재가 잇따라 보고된 자사 전기차 8만여 대 배터리를 무상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 국토부도 정확한 원인을 내놓지 않아 배터리 제조사 측과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전기차가 충전 중 불이 난 겁니다. 코나가 출시된 2018년 이후 국내에서 11건, 해외에서 4건의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현대차의 일렉시티 전기버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7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코나 EV가 국내 2만 5천여 대, 해외 5만여 대입니다. 아이오닉 EV와 일렉시티 버스를 합쳐 전체 리콜 대수는 8만 1,700여 대에 이릅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다음 달 29일부터 단계적으로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배터리 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리콜 관련 비용이 1조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대차와 배터리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비용 분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에 따른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실험에서 화재 재현은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LG 측은 재현 실패를 근거로 배터리 셀 불량이 화재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리콜 비용 1조 원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면서 약 200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를 대신 내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판매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두 회사에 31억 9,800만 원씩 모두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SK브로드밴드의 경쟁력 강화에 부당하게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IPTV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결합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이전보다 크게 올렸는데 SK브로드밴드의 부담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대신 부담한 수수료가 199억 9,200만 원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두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부담했으며 IPTV가 포함된 결합 상품 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부담한 것은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3곳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모두 10만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사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1차 신규 택지 3곳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 시흥이, 지방광역시에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이 공공택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모두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여의도 면적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도시철도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대저지구에는 1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부산 연구 개발특구 인근에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 15만 제곱미터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역사와 강서선 트램 정거장도 신설됩니다. 광주 산정지구에는 스마트 물류와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 모두 1만 3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3년에 사전 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신규 택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신규 택지 지정 외에도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 17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보인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쯤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이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추모공원 경영권 강탈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추모공원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추모공원 의혹과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고소고발한 노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장모 최 씨의 측근인 김모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노 씨는 경영권 강탈 과정에서 장모 최 씨가 노 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추모공원 시행사의 주식 10%를 김 씨에게 넘기는 등 최 씨가 경영권 강탈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최 씨 관련 사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이외 다른 사건 모두를 보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재지위가 내려갔다라며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보완 수사 요구 결정문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모 최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40억 원대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또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경북 안동 생산 공장에서 전국으로 출하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백신을 전국으로 이송한 후 모레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백신을 실은 5톤 트럭이 천천히 생산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섭씨 2에서 8도 사이의 냉장을 유지하며 무진동으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이송을 시작합니다. 출하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백신 이송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약을 맺고 백신 생산에 주력해왔습니다. 독감과 대상포진, 수두 백신을 생산하는 전문 바이오 약품 생산업체로 현재 노바백스사와도 생산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국민이 맞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되는 이 백신이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하루 평균 15만 명분, 닷새 동안 78만여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보건소 250여 곳과 요양병원 1,600여 곳에 순차적 배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정확한 배송을 위한 재분류와 포장 작업을 거친 후 내일 새벽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300명대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교회와 관련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 이후 교인의 가족 등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직원의 가족 등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84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을 모레 발표합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감소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어떤 조정 부분들을 일단 지금 이제 고심을 하고 있고.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4명으로 일주일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모레 시작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른바 3T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한 뒤 3단계에 걸쳐 차례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는 서울 시내 요양병원 입소자 등 모두 9만여 명이며 대상자의 92.1%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접종 방법을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방문접종 등 3가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예진과 모니터링, 응급조치까지 3중으로 이상 반응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진 단계에선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미리 선별하고 접종 뒤에는 현장에서 약 30분간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발열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며칠 안에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늘 1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 춘무도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이 136명,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지난 19일 189명을 시작으로 6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남 춘무도장과 관련해선 7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71명이 확진됐습니다. 무도장 확진이 잇따르면서 성남시는 무도장에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무도장의 경우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권고사항이라 수기 명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 가운데 노령층이 다수를 차지해 기재 오류 등이 적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영생교 관련 확진자는 5명이 늘어 모두 162명이 확진됐습니다.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선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용인시청 운동부 선수 관련 확진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연쇄 감염 사례는 36%를 차지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조사 중인 신규 환자는 32%였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발생해 경기도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481명이 됐습니다. 인천에선 20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인천시는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26일 오전 9시부터 백신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17,000여 명입니다. 인천시는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94% 정도가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광주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관 확진자가 늘면서 잠잠했던 지역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준수 기자. 오늘 오후에 광주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네, 광주광역시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보험회사 콜센터 관련 확진자 6명이 더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이 보험회사 콜센터는 어젯밤까지 관련 확진자 25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확진자 6명이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지난 22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직원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첫 확진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동료 직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사흘 새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는 16개 기관 1,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다 일반인들의 출입도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콜센터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한 명이 확진되면서 연쇄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건물에 입주한 1,500여 명 모두에게 내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요. 현재까지 880여 명이 검사를 마쳤고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오늘 목포와 순천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각각 한 명씩 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비서실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받는 과정에서 신 수석이 이른바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검사 인사안을 사후 제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는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전자결제는 통상 그 후에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 실장은 이번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 해야 할 일이 중단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출생아가 사망자 숫자보다도 더 적어지면서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모두 27만 2천 명입니다. 2017년 연간 출생아가 4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3년 만에 30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2001년과 비교해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 1년 전과 비교해도 10%나 감소했을 정도로 빠른 감소세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27만여 명인데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0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3만 3천 명.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젊은 여성의 출산율 저하폭이 컸는데 20대의 경우 1년 만에 14%나 줄었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도 32.3세로 0.1세 더 높아졌습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한 해 전 0.92명보다도 더 줄며 OECD 최하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스페인보다 0.4명이나 적을 정도로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사례가 늘면서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0%가량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3,510여 건으로 2019년보다 10.7% 감소해 감소폭과 감소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인구 감소로 혼인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코로나19로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게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적 사유로만 허용돼 왔던 대체 복무의 범위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온 30살 오수환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복무 거부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오 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생각과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오 씨의 군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씨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여한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비폭력, 평화주의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양심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남성이 총을 잡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사례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개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이 중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입니다. 이번 사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942명은 종교적 이유로 대체 복무를 허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미국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선수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운전 중이던 SUV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타이거 우즈는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각 화요일 오전 7시 10분쯤 로스앤젤레스 서쪽 렌초 팔로스 버디스 주택가에서 타이거 우즈가 몰고 가던 SUV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사고 즉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채 도로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언덕에 옆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보안관은 우즈가 안전띠를 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의식도 있고 대화도 가능했지만 혼자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우즈는 다리를 여러 군데 다쳤으며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우즈의 매니저가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우즈가 사고 차량의 유일한 탑승자였으며 다른 차량과 충돌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도로가 급커브의 내리막길이어서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Just another 100 yards from where he may have overturned his car, there's an escape lane full of gravel. That's always been there just for this sort of situation. 사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V80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는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주최자로서 LA를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는 최근 5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많은 시설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단단하고 강한 품종인 써니베리와 비타민 함량이 풍부한 금실을 기르는 한 딸기 농가입니다. 중소형 크기의 딸기는 맛과 품질에 손색이 없지만 큰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밀려 아쉬움이 큽니다. 현 시점에서는 상중은 과가 금액이 엉망이지 뭐. 수출 부진 속에 그나마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내수 판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에 수천 개 제과제빵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식품 기업이 논산 딸기 소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중소형 딸기 1,000톤가량을 시장가보다 2배 이상 높게 구매, 신제품 개발과 홍보를 추진하고 토마토와 엽채류 등도 수십억 원 이상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연대의 정신, 그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큰 희망을 주는 판매 활성화를 통해서 각각 상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저희 그룹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비대면 딸기 축제가 시작된 가운데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이 착한 소비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장기 요양수급자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 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가 현행 6일에서 8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올해 첫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가족 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8일로 늘려 치매 환자 가족의 휴식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올 5월부터는 이 기간에 치매 환자를 돌봐줄 주 야간 보호기관도 전국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중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며 3,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5.11포인트 하락한 2,994.98에, 코스닥은 30.29포인트 내린 906.3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유입되며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SK하이닉스가 하락 반전했고,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차 2만 7천여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에 현대차그룹주가 일제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빅히트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최근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은행주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오른 1,112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서울에서는 낮 기온이 10.1도까지 올랐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추위도 한뿔 꺾였는데요. 내일은 다가오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충청과 남부지방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때까지 제주도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 지역에는 150mm 이상, 제주도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충청 지역에서도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내일 흐린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강원도, 충청, 전북 동부, 영남 지역에서는 습도가 매우 낮아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가세해서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주말에도 비가 내리겠고 3월의 시작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